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강국 경쟁. 2. TSMC는 미국으로 이전을 가속화합니다. 3. 러시아의 사기극이 밝혀지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이 중국 제재의 강도를 높일 경우 중국이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를 뺏어야 한다. 출국 정부기관 경제학자 친월림.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실화되는 가운데 지난해 중국의 한 경제학자 천원님이 한 말입니다. 그는 지금 TSMC7 미국에 공장 6개를 건립하며 미국으로의 이전의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 이전 목표가 실현되게 두면 절대로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 때문에 만약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어쩌면 가장 큰 이유가 반도체 때문일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백악관 전 안보보좌관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지냈던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TSMC 공장을 직접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글로벌 안보 포럼의 화상으로 참석해 중국이 대만에 성공적으로 침투해 장악하길 경우 이 공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해 직접 공장을 파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TSMC 공장을 중국의 손에 떨어지도록 두면 중국이 실리콘 반도체의 새로운 석유 수출국 기구처럼 되는 것이며 그들이 세계 경제를 좌지무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미국과 그 동맹국이 절대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패권 경쟁은 경제 안보 전쟁이라면서 중국이 최첨단 칩을 만들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게 반도체 장비가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자국에게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중국 투자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칩스법을 만들었습니다. 이에 G7가 최근에는 유럽까지 60조 원 보조금을 주겠다며 반도체 전쟁에 참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제재에 중국 반도체 업계가 몽시 불안해하고 있다며 중국 반도체 회사에는 7나노 공정 이하 최첨단 공정 기술이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 반도체 전문가는 요즘 화제인 챗GPT 같은 첨단 엔진을 만들려면 수많은 첨단 반도체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첨단 반도체에 중국 내 반입이 완벽하게 봉쇄돼 특히 AI 분야에서 피해가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00조 원 이상을 들여 반도체 프로젝트 40개를 진행하며 자체적인 기술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지만 아무리 발버둥져도 현격한 기술 차이를 쉽게 좁힐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반도체 패권 경쟁을 주도하는 한국의 삼성과 대만의 TSMC가 최근 미국이 내놓은 칩스법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대만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미국 반도체 지원법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기업이 TSMC가 될 것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수혜 기업에게 향후 10년간 우려국 투자 금지를 담은 단어막 조항을 적용하면서 TSMC의 중국 내 생산시설 확장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중국 공장을 앞으로 10년간 생산 능력을 5% 이상 늘릴 수 없어 생산 설비를 추가 확장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랜드 플래시의 층수를 제한하는 조함은 두지 않았고 웨이퍼 투입량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현재 설비 규모를 유지하면서 기술 향상을 통해 생산 증가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기업들의 중국 생산 제품은 대부분 구형 공정이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TSMC는 중국 난징의 28나노미터 공정 설비 확대를 추진해 올해 확장 완료 계획이었지만 미국 보조금을 받는다면 10년간 추가 생산 확장과 판매 제한을 적용받아 치명적인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28나노미터 이상 공정은 TSMC의 지난해 연매출에서 약 30%의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이 중국 고객사의 물량이었습니다. TSMC는 올 상반기 주문을 중국이 아닌 대만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미국에 공장을 짓고 보조금을 받으면 가장 큰 고객인 중국 내 생산과 판매가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TSMC는 이렇게 미국의 칩스법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면서도 미국 애리조나 공장을 건설하면서 20조 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2가지 조건을 내걸었는데 세부 영업 정보를 내놓고 초과 이익을 공유하라는 것입니다. TSMC는 지금 이에 강렬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9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TSMC의 마크 류 회장이 미국이 조건을 끝내 바꾸지 않는다면 워싱턴과 협력하는 것을 단념할 수 있다는 강공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세계 1위의 반도체 기업 TSMC가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에 심하게 흔들리는 사이
삼성전자는 이를 오히려 기회 삼아 이리저리를 넘보며 시장 장악에 심려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삼성이 파운드리에서 TSMC를 따라잡으려면 최소 20년이 걸릴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속도를 내는 삼성전자는 불과 10년 만에 TSMC를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가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4나노미터 공정에서 업계 1위인 대만 TSMC와의 수율 제품 중 양품 비율 격차를 사실상 지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17일 정보기술 IT 팁스터 정보 유출자 레베그 너스리베그 뉴스는 애플의 경영진 미팅 회의록을 이용해 4나노에서 삼성전자와 TSMC의 수율은 거의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레베그 너스는 이와 함께 TSMC의 3나노 공정 수율에 대해 최대 63% 수준이라며 가격이 4나노미터와 비교해 2배가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4나노에서 TSMC와의 기술 생산 격차를 근접한 수준까지 추격한 뒤 3나노에서 선두 경쟁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삼성전자는 진입 장벽이 높은 자율주행용 반도체에서 가장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부터 14나노미터에는 1나노미터 10억분의 1m 공정에서 테슬라의 상세대 자율주행 FSD 칩을 생산했고 8mm 공정에서 4세대 FSD 칩 생산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엔 자율주행 전문기업 아빠렐러 최첨단 5mm 공정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3월엔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손을 잡고 새로운 차량용 칩을 만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TSMC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흔들리는 사이 삼성전자는 늘 그렇듯 위기 속에서 더욱 더 속도를 내며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1등 기업 TSMC가 흔들리고 중국 반도체가 봉쇄되는 사이 자신들이 한국을 이기겠다고 또다시 일본이 뭉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2나노 이하 기술 개발에 또다시 토요타, 소니, 히오시아, 소프트뱅크는 8개 회사가 일본 반도체의 부활을 목표로 라피더스라는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라피더스는 라틴어로 빠르다라는 말인데 이를 드림팀이라고 부르며 한국을 추격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경험과 기술력이 없지만 매국 대만과 손을 잡고 반전을 일으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에 TSMC는 일본의 거액의 보조금을 받아 일본의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현재 공장을 지어도 인재 부족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인재가 매년 1000명씩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그동안 가전, 디스플레이, 조선, 반도체에서 경쟁에서 밀릴 때마다 정부와 기업들이 힘을 합쳐 일장기연합을 만들었지만 모두가 실패했습니다. 이번에 반도체 연합을 일장기가 아닌 빠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로 세련되게 바꿨지만 역시나 힘들어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반도체 굴기를 시작부터 함께했다는 이명규 전 삼성전자 사장은 이번 미중의 패권 경쟁에 한국 반도체가 세계를 줄 절호의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이명규 전 사장은 13억 인구의 중국은 내수시장 규모가 커서 부품 소재를 싹 쓸어가서 우리가 먹을 게 없지만 그에 반해 3억 인구의 미국은 하이테크 산업에서 한국, 일본, 대만이라는 파트너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역으로 미국이 우리에게 볼모로 잡힌 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생산은 뭔가 경쟁력 문제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중심이 우리 쪽으로 넘어올 것으로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중국 추격을 차단해주는 현 상황은 우리에게는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위런 버핏이 대만 TSMC 주식을 급히 매각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이유를 묻자 그는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은 버핏이 중국과 대만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며 술렁였는데 이런 가운데 한 국내 경제 전문가는 이 상황에서 이 같은 분석을 내렸습니다. 지정학적 위험에서도 삼성전자가 TSMC의 대안업체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국제정세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던 서방의 강대국들은 러시아의 엄포에 소극적인 방어무기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중인 일부 공격무기는 구소련 당시에 생산된 먼지 쌓인 무기로서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이런 수준의 무기로는 세계 2위 군사 강국인 러시아에 맞서 싸우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일로 알 수 있는 교훈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국제사회 속에서 누군가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국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핵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언제든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가를 통해 최신식 첨단 무기로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비를 대폭 증가시킨 지역은 곧 있으면 러시아와 국병을 맞대지도 모르는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의 위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대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에 맞선 유럽과 대만의 태도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높은 수준의 에너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 성장률의 후퇴를 감안하고서라도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며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의 경우는 사실상 중국에 대항하지 못하고 종속되어 오히려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만과 중국의 경제적 밀착 관계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중국 측의 개입 의혹이 나오고 있어 대중국 견제 정책을 유지하던 미국이 크게 분노하는 중입니다. 그 결과 이번에 논의 중인 반도체 지원법에서 미국에 투자한 대만 기업의 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미국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의장마저 대만 방문을 취소하는 등 미국의 대만 손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의장은 대만을 손절한 즉시 한국 방문을 공식화해 한국과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대만 정책 수정으로 대만 포기가 공식화되었다는 증거들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대만이 경쟁하던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은 한국으로 넘어올 것이란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을 목격한 대만 정부도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군사 무기를 확충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인 동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대만은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 판매에 차별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동유럽 최전방 폴란드에게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 판매를 승인했지만 대만에게는 최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걸 우려해 F-35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F-35 기체가 바다에 유실되면 중국이 먼저 수거해 기술을 탈취할 위험이 있으며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사고 말고도 대만 내부의 중국 측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는 데다 대만의 발전을 위해선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파벌이 높은 비율로 존재해 미국이 판매한 첨단 무기가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니라 최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몇 주 전까지 대만의 국방부 부부장을 지낸 장저핑은 중국의 스파이였다는 것이 드러나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만 검찰은 장저핑 본인과 장성 및 고위급 정보 장교 등 4명을 국가안보를 적국에 넘긴 간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중국 측 고위 간부에게 포섭된 이후 대만 내 스파이 조직을 구축해 조직적으로 군사기밀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중국 간부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밀 문서엔 대만이 자체 개발한 중국 항공모함용 대한 미사일과 각종 탄도미사일 등의 연구개발 자료 그리고 대만의 대공방어 시스템의 위치와 운용 방식 등 다양한 군사기밀 정보가 포함되었으며 차이잉원 대만 총통과 관련된 보안 정보도 유출되었습니다. 이들은 은퇴한 총통 경호처 직원들을 포섭해 대만 총통의 경호 시스템을 중국 측에 통째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황당한 점은 이번에 기소된 국방부 부부장 장저핑은 2년 전 대만군 참모총장의 후보로 거론된 인물로서 대만 정부의 국가 안보가 얼마나 허술한지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만의 첨단기기 제조업인 폭스콘은 중국에 파산한 반도체 회사인 칭화유니 그룹을 돕기 위해 기밀리에 1조 원을 투자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의 정치 경제계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제재하고 대만에게 대량의 주문량을 몰아주고 있지만 정작 대만은 중국에 몰래 투자하여 기술과 자본 유출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대만을 손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미국 내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국회의장의 대만 방문을 취소하고 한국 방문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초기부터 대만과의 교류를 강화해 중국 견제를 천명했지만 지속적인 대만과 중국의 유착에 실망한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서열 3위의 대만 방문이 취소되자 대만 내부에선 미국이 대만을 버렸다며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대만의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만 대신 한국 방문을 공식화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8월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처리되는 시점으로 한국의 삼성전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진출한 반도체 기업의 25%에 달하는 세금 공제 2,500억 원가량의 근로자 교육 예산, 6,500억 수준의 국제보안 프로그램 지원이 있고
총합 65조 원의 보조금과 인센티브가 반도체 기업들에게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지원법안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에 투자할 기업들에겐 보조금과 인센티브가 없을 것이란 엄포가 나왔습니다. 이에 최근 칭화유니그룹의 1조 원을 기밀 투자한 정황이 포착된 대만의 폭스콘과 중국 내 신공장을 건설하려다 미국의 반대에 부딪힌 TSMC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협력 관계에 있는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수혜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 유력해진 가운데 삼성은 TSMC와 비슷한 시기와 규모로 텍사스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중국 반도체 제재 이후 중국에 신규 투자가 없는 상황인데다 기존에 있던 공장들마저 철수시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텍사스 주정부로부터 10년 이상의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 수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소비된다는 것으로 유통 물류 비용이 절감되어 이익 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만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파트너로 대만을 손절하는 그림이 그려지자 앞으로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은 대만이 아니라 한국에 넘어갈 것으로 직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 관련해서도 위기감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CIA 정보국 국장은 중국 측이 대만 침공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수개월 늦어도 몇 년 안에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드는 즉시 중국도 미국 유럽을 만만하게 보며 대만 무력 통일을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의 발언에 대만이 크게 당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미국 CIA 측에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 중이라고 최초 브리핑을 했고 그 당시 러시아는 미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반박했지만 6개월 뒤 러시아의 침공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기에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이번 계획으로 미국이 대만을 손절하는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만에 반도체를 지원해줘도 중국과 충돌한다면 공장이 파괴되어 공급망이 위태롭고 공장이 멀쩡하더라도 중국 측이 대만의 공장을 접수하면 반도체 패권이 중국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기에 더 이상 대만의 반도체가 발전하는 것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위험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대만과는 다르게 자체적인 국방 능력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강점을 나타내기에 한국을 믿고 밀어준다면 대만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손절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군사무기 수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 불허가 말고도 미국산 팔라딘 자주포 판매 철회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판매 연기 등 각종 전략 자산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가 몇 주 전부터 돌연 판매 취소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어 무기가 늘어나면서 공급망이 원활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으로 판매 취소된 것들을 제외하면 10년 이내로 납기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우크라 사태를 목격한 대만은 미국산 제블린을 800개가량 추가 주문했지만 미국에선 최소 8년을 기다리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CIA 국장은 빠르면 수개월 늦어도 몇 년 안에 대만 무력 통일이 실현된다는 상황에 방어무기를 10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사실상 대만을 포기했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입니다. 대만의 중국 리스크는 대만 기업에 대한 투자도 철회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의 기업들처럼 대만의 기업들도 언젠가는 중국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에 외국인들은 대만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TSMC가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반도체의 점유율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율이 상승하게 되면 공장 가동량도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해 삼성전자는 이런 미래를 예측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인 것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소식에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스카이경제 채널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 팀이 확인하고 다음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서명하며 미국의 공장 건설까지 검토하던 삼성과 SK하이닉스의 뒤통수를 때렸죠. 이는 미국이 과거 일본 반도체 시장을 제재했던 상황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 애플이
중국과 비밀 계약을 통해 이득을 챙겼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미 의회에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압박에 굴하지 않고 삼성이 꺼내든 묘수에 미국 정부는 꽤나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저번 달 통과된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4번을 통과시키며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고자 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반도체 신규 투자를 하는 기업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과 240억 달러의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보조금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내 첨단 반도체 투자를 제한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뒤통수를 맞았다고 하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삼성은 중국 시안에서 전체 낸드 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우시와 다롄에서 이름 50%, 낸드 플래시 30%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중국은 한국 반도체 수출 총액 1280억 달러 중 60%를 차지하는 한국 무역의 최대 고객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25%, 수입의 23%를 차지하는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이고 약 2,000개에 달하는 소재와 부품들이 중국의 80% 이상을 의존하고 있어서 당장 이것들을 포기한다면 피해가 막심할 수밖에 없겠죠.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하지만 삼성전자에서 미국 주도의 칩사 동맹과 관련해 중국의 이해를 먼저 구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요. 반도체 장비만 해도 한국의 미국 의존도는 약 25% 정도 됩니다. 미국의 영향을 받는 일본과 네덜란드 25%를 포함하면 사실상 미국 정부의 동의 없이 반도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강도 높은 견제를 하는 사례는 일본 미일 반도체 협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일본은 80년대 정부 주도 아래의 반도체 소재, 제조 장치, 제조로 이어지는 수직 산업 구조를 형성했었고 여기에 일본 산업계의 폐쇄적인 문화까지 더해져서 미국산 제조 장치나 소재들이 일본 제조업체의 공정 설비에서 점차 자취를 감추게 되어 대규모의 경제와 산업 파생 효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니 반도체 시장에서 경쟁하던 미국을 압도하는 투자와 연구가 가능했던 것은 당연했겠죠. 그 결과 미국 이텔 등과 비교해 수요율도 높을 뿐 아니라 무려 10%나 저렴한 가격에 납품할 수 있었는데요. 여기에 당시 저평가돼 있던 일본 환율, 값싼 노동력도 유리한 수출 환경에 더해져 일본 반도체 산업은 1980년대 초중반 세계 시장을 거침없이 잠식해 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반도체 산업은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는데요. 그러나 이대로 자국이 일으켜 세운 메모리 산업에서 손을 뗄 수 없었고 미국은 동상 압박을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 반도체 업계의 구조를 문제 삼고 반도체 산업협회 무역대표 브유스터에 청원 공세를 넣었는데요. 며칠 뒤 미국 마이크론, 인텔, AMD 등 미국 반도체 업체들의 제소가 연달아 이어졌고 미국 상무부가 직권조사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직권조사란 기업들의 제소 없이도 상무부의 권한으로 수출 과정에 문제가 있을 시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역제재 수단으로서 그 대상이 되는 국가에겐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이에 일본 정부의 로비 등의 외교활동을 펼쳤지만 자국 기업의 존망이 달린 미국을 상대로 통하지 않았고 결국 협상 테이블에서 양자 협정문에 서명했던 사건인데요. 이 사건으로 인해 일본 반도체는 패생불능 상태가 되었으며 삼성전자가 세계 1위 반도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이런 방식의 무작정 패는 외교가 가능했지만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현상을 겪고 있는 지금 이렇게 했다가는 동맹국들의 불신을 받아 외교적 신뢰도가 바닥을 치겠죠. 그 때문에 미국은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한국 때리기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삼성의 라이벌인 애플이 미국의 뒤통수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애플이 신규 납품처로 중국 양자 메모리 YMTC를 선택한 것이죠. 올해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시리즈와 보급형 모델 128단 낸드 플래시를 탑재하려 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애플은 그동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서 낸드 플래시와 디램을 조달해왔는데 중국 업체 쪽으로 메모리 공급처를 다변화하면 국내 업체와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어 가격 인하 시도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는 칩사 정책의 의도에 완전히 벗어나는 행보이기 때문에 미 의회는 현재 난리가 났는데요. 지난 13일 파이낸셜 타임스 등 외신을 보면 마르코 루비오 미국 상원의원 등은 애플을 향해 양자 메모리에 낸드 플래시를 사용할 경우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이런 행보에 미 행정부에서는 별다른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애플의 독단적인 움직임이 아닌 중국 내 투자 금지로 삼성과 SK의 성장을 막은 후 양쯔 메모리와 경쟁을 붙여 한국 반도체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의 경우 삼성전자가 33%, SK하이닉스가 20%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 절반을 차지해왔는데요. 그 뒤로 일본 키옥시아 15%, 미국 웨스턴 디지털 13%, 마이크론 12%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한국 점유율이 낮아지길 바라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2016년 4대 사태 당시 중국이 한국 불매운동을 할 때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 애플 CEO 팀 쿡이 중국 고위 인사들과 2.75양억 달러 324조 원 규모의 계약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죠. 애플은 이러한 대규모 투자를 하기로 하고 중국 내에서 애플페이, 아이클라우드, 앱스토어에 대한 제재를 면제받았으며 기술 개발 투자를 약속하는 동시에 중국 부품을 많이 사용하겠다는 계약을 맺은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우리가 중국 스마트폰이 저렴함에도 삼성, 애플만을 쓰는 이유 중 하나인 편의성을 애플만 챙기게 되었고 핸드폰을 고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중국 내 삼성 스마트폰 점유율이 없다시피 한 것도 당연한 수순이겠죠. 인텔은 미국 오하이오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 2개의 첨단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은 인텔 반도체 신공장 기공식에 참여해 미국으로부터 세금 지원을 받는 기업들이 공급망을 훼손하는 중국에 투자하지 않도록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중국에 대한 투자 차단과 인텔 지원이 하나로 묶여있다는 증거인데요.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기술과 양산 능력을 확보할 때까지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반도체 생산 라인이 자리를 잡게 되면 억제든지 등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죠. 작년 11월 미 상무부가 반도체 자료를 요청한가 하면 지난 6월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3나노 파운드리 공정 양산에 성공한대요. 이러한 삼성의 기술 초격차를 없애려고 일본과 합작해서 2나노 파운드리의 개발을 위해 새로운 연구기관의 설립 계획을 세우는 등 미국이 자기 배만 채려는 모습은 다양한 곳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삼성이 미국의 반도체 갑질에 강력하게 경고하는 행보를 보여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에게 협력하자고 해놓고 이러한 모순된 행보를 계속 보이자 삼성은 브라질에서 반도체 공장 설립을 논의했고 MOU를 체결한 것이죠. 브라질 정부는 지난해부터 삼성전자 현지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러브콜을 보내왔다고 하는데요. 파리아 장관은 지난해 11월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회 삼성전자 브라질 반도체 공장 설립에 관련한 제안을 공식적으로 보냈다고 밝혔었다고 합니다. 한국 정부와 브라질 정부의 양해각서 체결은 브라질의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고 하는데요. 브라질은 삼성전자 및 LG전자, 현대자동차, 대만 폭스콘 등의 생산 공장이 위치한 남미 지역 제조업 중심 기지로 꼽히고 있어 미국의 갑질에 대한 합격 카드로 사용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멕시코 정부 또한 삼성의 반도체 공장 유치에 나서 미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회장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멕시코 대통령을 만나 삼성전자의 멕시코 현지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하는데요. 멕시코는 반도체 최대 수요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과 입접해 있으면서도 인건비와 물가가 훨씬 저렴해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에게는 매력적인 생산 거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확률이 꽤 높다고 합니다. 이는 TSMC의 창업주 모리스 창 또한 동의했는데요. 올해 4월 미국의 한 싱크탱크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할 때 드는 비용은 대만보다 약 50% 높은 수준일 것이라며 미국은 반도체 위탁 생산을 위한 인력풀을 충분히 보유하지 않았고 이들을 교육하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며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는 않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정부는 올해 8월에 통과된 미국 반도체 지원법을 멕시코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데요.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더 적은 비용으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인 것이죠. 이러한 한국의 합격 카드에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 지미 굴리치 부회장은 전기차와 반도체에 있어서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더 많은 유연성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라며 한국 같은 친밀한 동맹국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인터뷰했는데요. 미국의 갑작스러운 갑질에도 굴하지 않고 생산에 다각화라는 방향성을 잡은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길 바랍니다.